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힘장2 테마 8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의신탁이 되는데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비교. 요즘에 보면은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은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까? 매도인과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해놓는 게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하고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무효가 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즉 등기 이전의 효력은 이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무효가 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등기 이전이 유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이 이전형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누굽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매도인이 되겠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등기 이전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전형에서는 성립이 되지만 중간생략형에서는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한 5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이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제3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가 되고, 명의신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는 신탁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등기가 되겠죠.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종중이 되겠죠. 종중이라든가 배우자,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과징금은 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체계획 끝나기 몇 개월, 여기 이제 6개월이 되겠죠.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몇 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로 했을 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5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어떻게 중대한 과실, 이렇게 되겠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7번에 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여기서 이제 8번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대인의 누구?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렇게 됩니다.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요건이 시험에 나온다면 요 8번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계약갱신의 횟수는 몇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2년을 살고 이 계약갱신에서 2년 살고 2 플러스 2 4년이 되는 거죠. 존속기간은 2년이 되고 이 차임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얼마?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누가?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도리 경과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했을 때 따른 손해배상 합의가 없으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되겠죠.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이 되는데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몇 월분? 3개월분이 됩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재기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계약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몇 년분? 2년분이 됩니다.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되겠죠. 요거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 요거 11가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만 그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지번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호수를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또는 여기다 연립주택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뭐를 하지 않아도 주소 정정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대항력을 유지하게 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누가?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기재했다면 임차인이 잘못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임차인이 뭐를 잘못했을 때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대항력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누구의 도움으로? 공무원의 도움으로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력이 뭐 했을 때?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됐을 때 역시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해제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임차인은 분양권자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별도로 뭐를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상실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뭐를 회수하려는 목적? 채권이 되겠죠.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시면은 이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 11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문제 보면은 임차권하고 경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임차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별해서 접근하면은 이 도표를 갖고 임차권과 경매가 연결될 때는 전부 다 이 도표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구비했을 때 여기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답니다.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없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대차 있고,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선 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니까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은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락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부드러운 말 매수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락인을 뭐라고 했죠? 매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매수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차권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취급이 틀려지게 되는데,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 면제권과 우선 면제권이 있게 되는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최우선 면제권인지 우선 면제권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요건만 구비하면 되고, 우선 면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보충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래 보충 이렇게 해놨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요 그림이 이제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이 프린트에는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3월 13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며칠이 됩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2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3월 14일이 됩니다. 3월 14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3월 1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는 시점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되니까는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시점은 며칠? 3월 14일이 되겠죠. 3월 14일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3월 14일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는 여기서 저당권도 똑같은 날에 이루어졌을 때, 저당권이 3월 13일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면은 우선 면제권은 3월 14일, 저당권은 3월 13일.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요거는 저당권이 우선을 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우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16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며칠이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5월 17일이 되겠죠. 5월 17일 0시가 되고 5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시점은 5월 18일이 되겠죠. 두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는 시점을 기준하니까 5월 18일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5월 18일에 저당권 설정도 같이 이루어지면 누가 선순위다? 둘은 같은 날이니까 쌤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동순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와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 프린트에는 여기 이 화살표가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정답을 넣을 때는 이렇게만 이제 정답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이거는 누구에게 우선한 거다?
다른 담보물권자가 되겠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선순위 물건에도 우선한다. 해갖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한테만 우선한 거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범위가 소액보증금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무제한이 되고 우선 변제의 범위는 소액보증금 중 얼마입니까? 일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1000 이하 중에서 370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권은 이건 보증금 전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이 주택가액의 얼마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대항력 구비 시점이 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도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틀려지게 되는데 이 서울특별시를 기준해서 위에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9억이 되겠죠. 9억. 그래서 이 9억이 되고 9억 이하의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여기서는 6,500 이하 중에서 얼마까지가 최우선 변제가 된다? 2,200까지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서 이 환산보증금 6,500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도 되고 계약갱신요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 6,500 초과 9억 이하의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그랬을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6,500 초과니까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뭐는 인정이 된다. 여기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했을 때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도 인정이 안 되죠. 계약갱신요건 등 요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건 등 요 세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먼저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갱신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요거 세 가지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환산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봤고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비교를 하는 도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디에?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무슨 건물? 이건 영업용 건물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이면 적용된다. 그래서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이면 적용이 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9억을 초과하더라도 세 가지는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요거 세 가지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 2년이 원칙이고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보는데 다만 누구는 1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 구비 요건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뭡니까? 주민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신에 뭡니까?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법무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보증금 보장 최우선 면제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 1억 1,000 이하의 소액보증금 중에서 얼마까지? 이게 3,700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됩니다. 3,700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얼마가 됩니까? 6,500. 이게 환산보증금으로 6,500 이하 중에서 얼마까지? 2,200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됩니다. 2,200만원까지가 최우선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부담되면은 요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보장 우선 면제권입니다.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뭐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제일 먼저 이 동사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역시 이제 대항 요건과 뭐를 해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정이 되는데 1회에 하나에 인정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까지 인정이 된다? 여기 이제 10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期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이게 이제 2개월 전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期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요거 6개월 전부터 이거는 1개월 전까지가 되겠죠.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은 사정병에 따라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0분의 5. 사실 뭐 계산해보면 두 개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2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정 대리인 등록 규칙의 비교입니다.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면은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업이 경쟁이 치열해서 부동산 중개업만 해갖고는 먹고 살기가 깝깝하다. 요즘에 매수신청 대리인과 수입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는 순간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까지 여기까지 적용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 이 이후에 적용되는 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이 차이점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누굽니까?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인, 매수정 대리능력규칙에서는 공인중개사이 뭡니까? 개공.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누구? 법인인 개업공개사. 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회의지만 매수신청 대리능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기준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여기 업무보정 설정이 등록 기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업무보정 설정이 등록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보정설정 증명서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통보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며칠? 7일이 되겠죠. 매수정 대리능력규칙에서는 며칠? 요거 14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무교육에서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시도이사,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되겠죠. 법원행정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대상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 개업공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공개사, 매수정 대리능력규칙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되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누구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설명 의무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요거 경제적 가치가 확인설명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이 경제적 가치가 확인설명상에 해당이 된다. 확인설명서 보관기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3년,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요거는 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정지에서 이 업무정지 기간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6월 이하가 되고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1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해야 돼. 약정이 없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에서는 약정해야 돼.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이 지급 기한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법령과 매수신청 대리능력규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입니다. 경매인데, 이 경매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경매가 나올 때 그렇게 고차원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10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에서는 요거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개 요 틀 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언제까지? 이게 첫 매각기일 전입니다. 첫 매각기일 전으로 해갖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얼마? 요거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됩니다. 반면에 항고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완납 즉시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 대금 완납 후 6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매각과 재매각이 있게 되는데, 이 신매각은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 절차를 밟는 것을 신매각, 그 다음에 불허가가 돼서 다시 경매 절차를 밟는 것도 신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허가가 됐으면 저감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입찰보증금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입찰보증금
돌려준다. 예,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재매각은 매각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 절차를 밟는 것을 재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찰보증금 어떻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래서 반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선 입찰보증금 돌려준다. 입찰보증금 반납해준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 매수신고가격에서 뭐를 뺀다? 입찰보증금을 빼는 거죠.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제도는 공유자는 뭐와 동일한 가격으로 최고 매수신고 가격 이렇게 되겠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는 이 10가지를 알아두시는데 이 세부적인 이 줄거리는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게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이 근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저당권. 그 다음에 이 담보 가등기 압류가 나오니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하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최선순위, 그러니까 최선순위를 기준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찾아갖고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 등은 경락인이 인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소멸되는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항상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가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됩니다. 성립 시점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세권이 되겠죠. 본래의 가등기, 가처분,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을 때 선순위면 인수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을 때 후순위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전세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전세권은 경매에서는 카멜레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권 이렇게 하면은 영익물권 취급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배당 요구한 전세권 이렇게 하면 담보물권 취급을 해서 항상 이 소멸되는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매까지 해서 이 테마 13까지 마쳤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이 시즌 1에서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열성으로 계속 반복해서 써보시면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강의에서 이게 살만 붙이면 되니까 아주 수월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법령 및 실무를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